네, 안녕하세요. 인자기에서 자본의 흐름을 맡고 있는 크리스 정입니다. 오늘은 빅테크 어닝 시즌을 맞아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엇갈린 실적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통해서 이 향후 인플레이션과 금리는 어떻게 될지, 또 여기에 대응해서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 꼭 보셔야 할 10개의 차트를 엄선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미국과 유럽의 경기 체감 온도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번 주, 그러니까 어저께죠. 어저께 화요일인데,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인데, 경기 선행 지표로 인식이 되죠. PMI 구매 관리자 지수가 미국은 경기 회복세로 들어섰음을 이제 보여주는 차트가 나왔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50을 기준으로 해서 50 이하는 경기 위축, 그리고 50 이상은 경기가 활황으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데요. 이 미국의 S&P 글로벌 PMI 지수가 예상치는 48.3이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높은 50을 상회를 했습니다. 반면에 유럽은 PMI 지표가 3년 내 최저치인 46.5로 하락을 했죠.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인데요. 이제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이제 시장은 유럽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입을 할 것이다. 이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실상 경기 침체로 돌입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런 이제 우려가 세지면서,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세지는 거죠. 유럽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중국과 함께 경제 대국으로 이제 경제 어, 존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지역이니만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작용을 하면서 유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또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유가가 너무 높게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그러면서 또 금리가 치솟았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러면서 유가가 하락을 하고 금리가 떨어진 거죠. 문제는 이제 미국의 경제 탄력성이 상당하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의 고착화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금리 상승 우려는 아직까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면은 지금 유럽과 중국이 모두 침체에 돌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글로벌 경제를 하나의 이제 세 개의 엔진으로 좀 나누면은 미국이 있고, 그리고 중국이 있고, 유럽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 개의 경기 엔진 중에서 두 개가 빌빌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미국 역시 굉장히 강하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겨우 경기 활황 쪽으로 어느 정도 이제 진입을 했고, 이게 계속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고금리 때문에, 고금리 그리고 비용 상승 압력으로 인해서 다시 고꾸라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마저 무너질 경우에 과연 글로벌 경제가 괜찮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배드 뉴스가 굿 뉴스가 될 것인가, 이게 괜찮을 것인가, 미국 경제가 같이 고꾸라지는 시그널이 나타날 경우에도 시장이 이거를 그 금리 인플레이션의 둔화, 그리고 금리의 하락 시그널로 인식을 해서 이거를 호재로 인식을 할 것인가, 그런 기조가 과연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가 조금 관건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글로벌 동반 침체가 가능하다라는 점인데요. 예전에 1987년 이제 블랙 먼데이의 경우에 글로벌 경제가 동시에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수요가 갑자기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블랙 먼데이의 트리거가 됐다라는 전망이 있는 만큼 이런 글로벌 경기 동반 침체의 가능성이 만약에 나타날 경우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이제 시장의 우려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요, 경기가 이 세 나라의 세 경제 존의
지역의 그 경제가 한꺼번에 무너질 것인가에 주목을 할 것이기보다는 유럽과 중국의 회복 가능성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트는요. 지금 부채 쪽을 이제 좀 건드려 봐야 되는데, 지금 다행히 이번 주 이제 오늘이죠. 중국이 부양책을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 1조 위안에 달하는 국채, 그러니까 즉 부채죠. 부채를 더 발행을 해서 경기를 부양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요. 문제는 이로써 이제 중국의 부채가 GDP 대비 기존의 3.0%에서 3.8%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중국이요, 갑자기 중간에 부채를 급격하게 늘려서 경기를 부양한 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그때 이제 스촨성 지진이 있었을 때라고 해요. 이때 이후,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 그 아시아 금융위기 있었지 않습니까? IMF 있었을 때, 그때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고는요, 예산을 따로 조정해서 부양한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이제 가벼운 뉴스는 아닌데, 시장은 이제 중국 시장을 보면은 시장 지수는 일단 초기에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왜냐하면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하니까. 문제는 과연 이런 부채를 중국 정부가, 그리고 시장이 장기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여부에 이제 약간 시장의 우려가 나타났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하락을 했죠. 현재 중국은 지금 물가가 계속 하락을 하면서 디플레이션으로 사실상 진입을 한 상태고요. 소비는 급격히 둔화하면서 침체로 빠졌습니다. 경기 부양책은 분명히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금 이자를 제외한 부채 부담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중국 정부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중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이제 이슈가 미국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건데요. 중국은 지금 올해 들어서 미국 국채를 4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팔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8월에는 미국 주식도 이제 51억 달러를 매도하면서 사상 최대 수준의 자금 유출이 나타났다고 해요. 근데 이제 주식과 국채를, 미국 국채를 모두 팔아치우는 거죠, 중국이. 근데 이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지금 금리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낮고, 그 일본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 그리고 경기 부양책, 채권을 무제한으로 이제 매수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금리가 낮은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시사를 했고,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한선을 높였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일본의 금리가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일본 시장에서 지금 힘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이제 일본이 여태까지 자국의 금리가 낮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일본 내에서 투자를 하면은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돈을 뿌린 거죠, 엔화를. 그러면서 이제 미국 국채도 사고, 미국 주식도 사고, 뭐 중국 주식도 사고, 유럽 주식도 사고, 국채도 사고 이랬는데, 이게 이런 돈들이 다 이제 일본으로 복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른바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수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 지금도 일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굉장히 많이, 그리고 빠르게 올해 들어서 팔아치우고 있다,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중국과 일본은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가장 큰 손 1, 2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큰 손들이 이거를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고 더 잘 안 산다는 건데, 한마디로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안전한가에 대한 이제 우려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미국이 올해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을 하면서 지금 한마디로 공급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수요는 둔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국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국채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금리는 오르는 거고. 미국 국채가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를 미국 국채의 공급이 계속 증가를 한다면은 과연 미국도 이런 부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생기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미국은 지금 통화 정책은 연준이 살벌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굉장히 긴축하고 있긴 하지만 재정 정책으로 따지면은 뭐 IRA니 지금 그 리쇼어링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쪽으로 어, 공장 같은 경우 공장이나 이제 제조업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성장 가속화의 근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지금 부채를 계속 늘려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지출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이런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데 수입은 이거를 받쳐줄 수 있을 만큼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죠. 지출을 하면 수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커버가 돼야 되는 건데 미국 이제 경제 쪽으로 보면은 수입은 결국 성장이 됩니다. 성장이 가속화되면 돈을 더 잘 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괜찮아지죠. 또 성장이 강해지면 세금도 많이 이제 또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지금 전망치는 수입은 미국의 지출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게 문제죠. 특히 중국과 일본 같은 큰 손들이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런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 만큼 국채 가격의 이제 하방 압력이 점점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우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과연 미국 국채가 이 수급 불균형 문제를 커버할 수 있을 것인가? 해결을 하려면은 한마디로 미국채를 엄청나게 살 수 있는 이슈가 생겨야 돼요. 근데 미국채는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의 수요를 트리거할 수 있는 악재, 글로벌 경기 위기 같은 게 되겠죠. 금융 위기나 뭐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게 발생을 해서 안전자산인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폭발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종의 그런 하나의 리스크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안전자산인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서 금리가 지금 소폭 떨어진 게 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현재의 상황이 이어진다고 봤을 때 그런 이제 리스크나 악재가 크게 없이 그거를 이제 감안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 일단은 이어진다고 봤을 때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게 문제예요.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향후 이제 수년간 30년 몰기지 금리가 이게 이제 8%에서 6%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미국 주택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금리가 30년 고정 몰기지 금리예요. 근데 이런 금리는 미국채 이제 시장 금리를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는데 8%에서 6%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고금리가 엄청난 고금리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불과 지금 한 2년 전만 해도 이 금리가 2%에서 3% 수준이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한 두세 배 정도가 오른 건데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이 국채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국채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폭발할 수 있는 엄청난 세계적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이런 수급 불균형 우려가 장기간 지금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골드만삭스의 전망인 거죠. 연준 역시 고금리의 장기화를 시사를 했고 지금 주택 시장은 이런 충격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주택 시장의 90% 주택 시장 판매의 이제 90% 정도를 차지하는 기존 주택 판매가 지금 27년 만에 최악의 판매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4년 전과 비교해서 2배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수요가 없는데 가격은 엄청 오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집이 불타지 않는 이상 집을 옮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2, 3년 전만 해도 2, 3% 금리로 이 집을 샀는데 지금 와가지고 8% 금리로 다른 집을 어떻게 이사를 갑니까? 이거는 50만 불짜리 집을 살다가 30만 불짜리 집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격도 이미 늘어났기 때문에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이 장기적인 둔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많은 잠재적 홈 바이어가 이런 문제를 감안하고 계속 수요가 증가할 것인가? 아니죠. 주택 구매 의욕이 점점 낮아질 겁니다. 주택 의욕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요 둔화 그리고 공급 둔화가 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이어질 거라는 건데, 결국 주택 경기 침체로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빅테크 어닝으로 이제 주제를 좀 전환을 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구글의 모기업이죠. 알파벳이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3분기 실적은 모두 다 좋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당 순이익이 월가 전망 대비 13% 정도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이 순이익은 전년 대비 27%가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 역시 마찬가지예요. 3.6%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전년 대비 13%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건 알파벳도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주당 순이익은 6.5%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매출은 1% 서프라이즈를 보이면서 모두 월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제 알파벳 실적을 말씀드리는 건데, 알파벳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디지털 광고가 4분기 만에 처음으로 11%의 매출 성장세를 기록을 하면서 이 성장세가 두 자릿수로 복귀를 했어요. 이게 지금 4분기 만에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 틱톡과의 그 출혈 경쟁으로 인해서 한 자릿수 수준의 이제 성장이 머물렀었는데, 쇼츠가 지금 올해 초 1일 조회수가 500억 회 정도가 좀 넘었는데, 지금은 700억 회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확실히 성장을 가지고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완전히 반대로 나타나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3% 이상 이제 상승을 했고요. 알파벳은 9% 가깝게 폭락을 했습니다. 왜냐? 문제는 이제 클라우드의 성장 차이에 있었는데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텔리전 클라우드 같은 부문, 이 부분이 이제 월가 추정치보다 무려 19%나 실적을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성장은 29%나 증가했고요. 반면에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알파벳 전체 매출의 이만큼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11%밖에 차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이 월가 예상치를 무려 2천만 달러나 하회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성장은 22%나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손실을 보는 사업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수익성으로 개선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었는데, 지난해 4억 4천만 달러에 달하던 손실을 올해 지금 3분기에는 2억 6,600만 달러의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클라우드 경쟁에 주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생성 AI가 미래 성장 산업을 주도할 것이다라는 그 시장의 포커스가 집중이 됐기 때문인데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올해 생성 AI를 주도한 그 오픈 AI가 있잖아요. 이 오픈 AI 서비스를 새로 런칭을 했는데, 이 서비스에서만 클라우드 매출 성장세의 3%포인트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마진이나 다른 부분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추가된 거라고 하죠. 한마디로 이제 애저가 지금 클라우드 시장을 씹어 먹으면서 구글 클라우드의 점유율을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우려가 발생을 한 거죠. 오늘 아마존이 같이 급락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애저가 클라우드 시장의 점유율을 다 뺏어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작용을 했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모건 스탠리는요, 클라우드 2.0 시대에 이제 애저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지난 6월에 이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를 저희 더 밀크가 그 분석을 하고서 올린 바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위에 이쪽인가 이쪽, 네, 이쪽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에 이 클라우드 2.0 시장은 향후 10년 동안 이 연평균 그 성장률이 매년 17%의 성장에 이룰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거 엄청난 성장세죠. 정말 무서운 정도의 성장세인데,
2032년에는 그래서 이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이 2조 5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요. 지금 모두가 다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 것 같지만 클라우드 보급률은 아직도 낮은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냐면은 27%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클라우드 시장은 그 광대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 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지금 과연 누가 선점을 하느냐, 이 엄청난 블루오션을 누가 선점을 해서 주도를 할 것인가. 여태까지는 아마존의 AWS가 선점을 했지만 생성 AI가 나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상황을 뒤바꿀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온 건데요. 이슈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퍼블릭 클라우드 1.0 시대에는 이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구축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이 워크로드, 그러니까 본인의 회사 서버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워크로드를 하던 거를 이걸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생성 AI로 인해서 자기들도 이거를 앱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생성 AI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인프라스트럭처에서 플랫폼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빌드하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아마존의 AWS는 인프라스트럭처에 이제 집중을 했다면 플랫폼 PaaS에도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게 바로 애저의 특징이죠. 그래서 PaaS와 그리고 IaaS가 모두 강점을 보이는 애저 쪽으로 그 시장이 선호를 좀 더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3분기 실적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클라우드가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2.0 경쟁 시대에서 선점을 하고 있다, 리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AWS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는 아마존의 실적이 나와봐야지 알겠죠. 하지만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반적으로 이 클라우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사업 부분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 클라우드 부분, 인텔리전 클라우드 부분하고 생산성하고 비즈니스 부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 컴퓨팅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이 개인 컴퓨팅 부분은 많이 축소가 됐죠. 왜냐면은 지금 반도체 PC 사업 그리고 모바일 산업이 둔화되면서 팬데믹 이후에 그걸 왕창 샀다가 지금 안 사잖아요. 그러면서 퍼스널 컴퓨팅 부분이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 분기에서 이런 사업의 이 PC 부분이 회복을 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증가를 하고 성장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전보다는 낫다라는 그런 부분이 들었고요. 그리고 생산성 그리고 비즈니스 부분 같은 경우는 코파일럿을 지금 발표를 했죠. 그래서 11월부터 1인당 30불어치로 지금 30불로 기업한테 뿌릴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수익이 또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텔리전 클라우드 부분과 같이 생산성 부분도 같이 그 AI의 수혜를 동시에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용 컴퓨팅 부분은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또 왜 좋으냐? 경기 침체로 돌입을 하면 개인용 컴퓨팅 부분은 더 위축이 됩니다. 사람들이 기계를 안 사요. 컴퓨터를 안 사고 PC를 안 사고 엑스박스 안 삽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도 기업들은 이미 쓰고 있는 인텔리전 클라우드나 아니면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갑자기 끊을 수 없어요. 얘네들은 구독 서비스로 계속 나가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주목하는 게 뭐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 그런 구조가, 사업 수익 구조가 경기 순환 쪽에서 경기 방어 쪽으로 좀 더 전환되고 있다. 경기 침체에도 더 강력한 회사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당분간 상당히 강세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은요. 지금 너무 이제 많이 길어져서 좀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최악의 금리 공포가 이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지금 금과 비트코인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3주째 연속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금과 비트코인이 그 동안의 기간, 최근 한 달 동안에 상당히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금리의 공포가 지금 최절정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계속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하락 모멘텀을 받을 것인가 이걸 봐야 될 텐데 어느 정도 하향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공매도 이제 숏 거래량이 청산이 많이 됐다 그러면서 현물 비트코인 ETF의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지금 38,000불까지 뛰어 올랐죠. 금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적으로 지금 사이드 추세를 장기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추세가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장기적으로 이제 정점을 찍고 하락을 한다면 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금리의 상승과 함께 이제 무너진 재생에너지, 이것도 재생에너지도 지금 2주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금리가 같이 오르면서 재생에너지가 차입금의 상승 그리고 비용 상승 압력으로 인해서 상당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금리가 오르면은 더 힘듭니다. 계속 더 힘들어지고 이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더 부채를 가져오기도 힘들고 그리고 비용 상승 압력이 강해지면서 물건을 싸게 팔기도 힘들어요.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싸게 팔아야 됩니다. 태양광 에너지 솔라 패널 같은 경우는 성장을 여태까지 10년 동안 해왔던 근거는 태양광 에너지 패널의 인스톨레이션 비용이 계속 줄어들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 비용이 지금 다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급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비용 상승 압력이 하락을 한다. 중국의 디플레이션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한다라면 재생에너지도 어느 정도 힘을 받을 가능성을 감안을 해서 장기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완전히 이제 지하로 땅을 뚫고 지하로 더 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좋은 기업들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있는 산업이니만큼 이 산업에서 부채 부담이 많지 않고 현금을 창출하고 있으며 그리고 실제로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을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차트는요. 지금 연준의 이제 고금리 장기화 정책으로 인해서 금융 환경이 악화되면서 기업들이 지금 자사주라는 게 보통 기업들이 자기 주식을 사는 거죠. 사서 불태우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주식을 이제 사서 되사하게 되면은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죠. 왜냐하면 사서 와서 없애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주당 순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 이익률도 증가를 하는데요. 그럼 그렇게 되면 주가 가치는 떨어져요. 한마디로 주가 수익 비율이 감소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식 밸류에이션은 저평가되는 거죠. 저평가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더 주식을 사서 주식을 상승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 지금 이만큼 이제 여태까지 그 지난 10년간 미국 주식의 상승 동력주 하나가 바로 이 자사주 매입이었습니다. 근데 자사주 매입이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데 왜냐면은 너무 높은 금리로 인해서 기업들이 일단은 힘들죠. 기업들이 일단 힘들고 그리고 경제 불확실성이 대두되면서 자사주를 무조건 매입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더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일단 회사 비용 효율성을 더 찾고 지출을 줄이고 이러는데 더 이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가 굉장히 많이 이제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요. S&P 500 기업들이 지난해에는 9,230억 달러나 이제 자사주 매입에 이제 돈을 썼어요. 그런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이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전년 동기 대비 2분기에는 26%가 급감을 했다고 하는데 3분기에는 3% 하락을 할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4분기서부터는 이제 4분기 그리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자사주 매입 감소세가 지금 둔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추세는 어느 정도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금리가 너무 높고 경기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기업들이 못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주식 환매가 이제 15% 감소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한 4% 수준으로 이제 회복을 좀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상황 자체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주식 시장에서도 바이백 스탁 같은 경우 현재 S&P 500보다 언더퍼폼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자사주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올해 이번 주 그 지난주죠. 지난주 자금 흐름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현금성 자산이죠. 이 머니마켓 펀드에서 무려 1,089억 달러의 이제 자금이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 금액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이 머니마켓 펀드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워낙에 높고 지금 고금리 고착화 이제 우려가 커지면서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쏠리면서 현금을 가지고 있으려고 머니마켓 펀드로 기록적으로 자금을 유입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7조 달러에 달하는 누적 자금이 유입이 됐는데, 여기에서 자금이 유출됐다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머니마켓 펀드에서 자금이 유출되면 위험 자산인 주식 같은 경우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현금에서 돈이 나와서 주식 쪽으로 유입이 되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이제 자금 유출세가 나타난 거는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지지난주에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잖아요. 금리가 5%를 갑자기 뚫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머니마켓 펀드 같은 경우는 채권 변동성에도 원래는 취약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머니마켓 펀드 같은 경우는 단기 채권에 이제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채권이 이제 금리가 오른다는 건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면 머니마켓 펀드의 수익률도 떨어집니다. 그만큼 여태까지는 금리가 계속 장기화 될 것이다, 고금리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안전자산이 현금 쪽으로 올렸지만, 이번엔 지금은 이제 금리가 정점에 달하고 있고, 근데 채권 시장의 변동성은 막 갑자기 폭발적으로 커졌어요. 그러면서 머니마켓 펀드의 그 수익률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돈을 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로 들어갔느냐? 국채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국채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미국 국채는 어느 정도의 수준의 지금 자금 유입세를 보이냐면은 2010년 이후 역대급으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돈이 꾸준히 흘러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채 금리는 계속 오르면서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계속 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국채 가격은 거의 20년 전으로 회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은 지금처럼 매력적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만큼 지정학적 우려가 강해지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강화되면서 현금에서 돈이 나와서 미국채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런 부분은 지금 미국 국채 금리와도 이제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의 강화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금리가 지금 최근 들어서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로 자금이 가파르게 유입이 된다면 미국 국채 금리 역시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 JP모건,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의 이제 투자자들, 그 개인 투자자들 이제 서베이를 봤는데, 서베이가 아니라 폴폴리오 지금 비중인데요. 지금 JP모건 체이스 이제 프라이빗 클라이언트들의 이제 주식 시장 노출 비중이 올해 이제 3분기 들어서 계속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52%까지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지금 10월 들어서부터 바닥을 찍고 다시 오르고 있다는 건데, 투자자들이 주식에 대한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이 과매도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매도 현상,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레벨이나 자금 흐름, 그리고 시장의 폭을 모두 고려해 봤을 때 지금 75%의 확률로 바이 시그널, 한마디로 매수 시그널이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역행 투자 전략을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시기가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S&P 500이 또 장기 추세선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200일 이평선이잖아요. 이 200일 이평선에서 반등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 그리고 시장이 회복을 할 수도 있는 시점이라는 점, 그리고 4200레벨은 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이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올해하고 지난해 이제 고점을 형성한 굉장히 중요한 레벨입니다. 그래서 이 레벨에서 연말까지의 랠리가 가능한지 여부도 조금 보셔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식시장이 이제 또 경제 선행 지표로도 인식된다는 점에서 지금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세가 5%를 넘을 정도로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게 침체 우려가 있긴 하지만 이건 좀 시기상조다. 그리고 시장이 이것을 이미 선방해했을 수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만약에 200일 이평선이 무너지는 하락세가 주식시장에서 나타난다면 이거는 사실상 금융시장이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경고하는 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200일 이평선을 지지를 받느냐 혹은 무너지느냐 여부를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돈의 흐름을 보면은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이제는 크게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통화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있긴 하지만 올해는 못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지금 빌 에크먼 같은 경우 역시 이제 지난 8월에는 국채 숏 의견을 내밀었는데 지금은 시장이 너무 불확실하다. 그리고 경제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만큼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미국 국채 매수 의견을 다시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제는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빅테크의 어닝을 통해 살펴본 AI 성장 경쟁과 부채 시장, 그리고 이 금융 시장의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시장은 다시 한번 거대한 부채 산을 통해서 금융 시장에 심각한 이 위협이 될 수 있는 리스크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동시에 기술 기업들은요, 미래 먹거리인 생성 AI를 통한 이제 엄청난 속도 경쟁에 돌입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빅테크가 그들만의 리그와 그리고 이제 그들만의 세상 속에서 상대적으로 좀 쉬운 경쟁을 했다면 이제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다시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